어머님은 아직도 전세 사세요? 저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상견례 자리 예비 며느리와 사돈은 저를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저의 초라한 옷차림과 전세 사는 시어머니라는 현실을 깔봤죠. 그들은 자신들이 잘 나가는 사업체와 번듯한 집안을 가졌다며 오만하게 으스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음식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비웃는 동안 너희는 이미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 작은 전셋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 그들이 곧 파산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부채와 목숨줄을 제가 쥐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어머니의 품격 있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복이 2배가 되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정입니다. 올해로 69,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중 절반은 아들 도윤의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직 도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새벽 시장부터 밤늦은 식당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도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예비 사돈 명희 씨와 딸 수연은 내내 도윤의 직장과 연봉, 그리고 은퇴한 저의 노후 계획에 대해서만 노골적으로 물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심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신혼집으로는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전셋값이 워낙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사돈 명희 씨가 웃으며 나를 떠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이 당황하여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나를 힐끔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제가 하찮은 존재라도 되는 양 멸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설마 아직 전세 사세요? 저희는 당연히 자가일 줄 알았는데. 도윤 씨 말에 의하면 어머니 전세 사신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설마 했는데 이런 분위기인 줄은 몰랐네요. 그 한마디가 마치 내 가슴을 쇠꼬챙이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저의 경제 상황을 미리 발설했다는 충격, 그리고 평생의 헌신을 전세 2글자로 멸시받는 수모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마 그들에게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에 피눈물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야겠네요 라고 말하고 그 지옥 같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의 헌신이 비웃음거리가 된 수모, 그리고 아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는 배신감, 천벌을 받을 그들의 오만함과 도윤의 뻔뻔함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헌신적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 그들에게 나는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응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가 파토난 다음 날 저는 몸살을 앓듯 무거운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수모와 분노가 아직도 가슴에 시퍼런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도윤은 제가 앉아있는 거실로 와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수연이가 원래 좀 솔직하고 직설적인 편이라 그래. 악의는 없었어.
그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뿐이야.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듯 키워낸 아들이 예의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여자와 그 사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솔직? 그게 솔직한 거니? 그건 무례고 노골적인 멸시였어. 내 엄마가 전세 산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말했고 그걸 듣고 비웃더구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고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난 뒤 아장아장 걷던 도윤을 등에 업고 새벽 시장 좌판에 앉아 덜덜 떨던 추위. 남들 다 자는 밤에도 재봉틀 앞에 앉아 눈이 빠지게 일했던 고통. 내 새끼만큼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던 30년의 세월. 그 모든 헌신이 단 한순간에 전세 사는 엄마라는 오명으로 폄하되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나 이번에 결혼 아니면 회사에서 진급이 힘들어. 수연이네 집안이 힘 좀 써줄 수 있는 위치란 말이야. 엄마도 이제 날 좀 이해해줘야지. 어차피 엄마 재산도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도윤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연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도윤의 비굴함은 모두 돈과 성공이라는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윤은 수연의 집안 배경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배신한다면 나는 그 돈으로 너희 모두를 심판대에 올리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미 눈물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복수심으로 변모했습니다. 도윤아, 내 결혼 나는 축하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정원한다면 막지는 않을게. 다만 너는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 애미의 피눈물 값을 반드시 돌려받을 테니 그리 알 거라.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국 져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물러터진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저의 인생 이막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도윤 사이에 냉기가 흐르던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예비 사돈 명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차분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정 씨, 어제는 좀 기분 나쁘셨죠? 저희 수연이가 좀 솔직해서 그래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명희 씨는 처음엔 상냥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서론을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정 씨, 신혼집 문제 말인데요. 도윤이가 지금 사는 그 아파트 현정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이번에 그냥 도윤이한테 증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무례하게 저의 전세 여부를 물어보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집 명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명희 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 명희 씨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현정 씨도 참. 어차피 돌아가시면
도윤이한테 갈 재산 아닌가요? 현정 씨, 어제 수연이가 전세 사세요? 하고 물어본 건 사실 실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도윤이가 그 아파트 자가인 거 저희한테 다 말했어요. 저희가 듣기로 요즘은 남자 쪽 집에서 강남의 전셋집 정도는 기본으로 보태준다는데 현정 씨는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왜 자꾸 쥐고 계시려는 거예요? 노후에 아드님 집을 팔아서 쓰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녀는 제가 노후를 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몹쓸 엄마라도 되는 양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딸 수연이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능력 있고 배경도 좋은 아이가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죠. 그래야 저희도 체면이 서고 신혼집 명의를 넘겨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수연의 비아냥거림에 이어 명희 씨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까지 저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나의 노후와 헌신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잘 들으세요. 그 집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결혼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제가 이토록 무시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저의 모든 것을 짓밟고 도윤까지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구나.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엄마, 순진한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파국을 만든 배신자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 저는 모든 법적 수단과 지혜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벗어놓은 도윤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섰지만 그래도 아들이 혹시라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도윤은 저에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수연이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집 명의 빨리 넘겨줄 수 없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날 명희 씨가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그 집 명의를 이제는 아들이 직접 나서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그 집 명의를 왜 달라는 거야? 그건 내 엄마 노후 자금의 전부라고 어제 명희 씨한테도 분명히 말했잖니. 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다 증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내가 수연이한테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는지. 수연이네 집안이 괜히 나 진급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그리고 엄마 어차피 언젠가는 나한테 주실 거잖아요. 결혼 전에 미리 받아서 신혼집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저의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은 후에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당겨 쓰려는 탐욕스러운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아. 어렸을 때 반 친구들은 다 자기 집에 살았는데 우리만 2년마다 전셋집 옮겨 다녔잖아. 엄마가 시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이나 놀리는 소리, 그거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해. 엄마도 나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했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는데 도윤은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수연이네 집안은 나한테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 난 이 결혼으로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엄마도 나중에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싶잖아. 제발 내 앞길 좀 막지 마. 내가 이 결혼에 성공해야 엄마도 나중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야심찬 거래이자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도구였습니다. 저의 모든 헌신은 그에게 가난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내가 내 엄마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저들의 욕심에 동조했으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이 집 명의는 평생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 알 거라. 저는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배신한 아들과 재산을 탐한 예비 며느리, 그리고 사돈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복수의 설계도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제가 집 명의를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를 향해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가 30년을 키워온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먼 낯선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앉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은행 계좌, 주식, 그리고 문제의 자가 아파트까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아들 도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비장의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노후에 힘들어질까봐 숨겨놓은 저만의 비밀 금고였습니다. 저는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서울 핵심 상권에 위치한 중소형 빌딩 한 채, 해외에 분산 투자된 안정적인 펀드 계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매입해 놓은 황금성 좋은 땅에 대한 등기 서류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제가 평생 시장 통해서 벌어온 돈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저의 전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유산이야말로 저를 짓밟으려는 이들에게 가할 천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든 며느리든 사돈이든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에게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차마 이대로 연을 끊고 싶지 않은 한 줌 남아있는 모성 때문이었을까요? 도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수영과의 결혼이 너의 행복이 아닌 돈을 위한 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너를 다시 안아주겠다. 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도윤은 이미 수연과 명혜 씨에게 깊이 세뇌된 듯 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을 듣고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렇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 내 앞길을 엄마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난 이 결혼할 거야. 엄마가 집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난 이 결혼 진행할 거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살았는지 알아? 내가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냄새를 지워버리고 싶어. 엄마가 끝까지 나를 이해 못해준다면 그냥 엄마 방식대로 사세요. 앞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그의 눈빛에는 애정 대신 오직 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과거에 대한 결핍이 어머니를 향한 모진 말과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마지막 남은 모성까지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원한다니 결혼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오늘 내 엄마와 평생의 연을 끊은 것이다. 내가 바라던 유산, 내가 기대하던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가 이 선택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다. 저는 도윤에게 제가 작성한 재산 처분 및 증여 포기 각서 사본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아들이 충격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읽는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의 절망은 바닥에 닿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무시한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배신한 아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현정의 복수,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윤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집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저의 전담 법률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저의 분노는 뜨거운 복수심을 넘어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이 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중후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수모와 도윤의 배신, 그리고 명희 씨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현정 씨의 막대한 비공개 자산이 있기에 이 싸움은 현정 씨에게 유리합니다. 이들이 탐하는 작은 아파트와 현정 씨의 진짜 재산을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제가 가진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복수의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도윤이 현재 착각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저의 생전에는 절대 처분이나 증여가 불가능하도록 익명신탁으로 곧바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명혜 씨와 수연이 그 집을 아무리 노려도 손뗄 수 없게 만드는 철옹성과 같은 방어책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재산을 달라고 소리쳐도 법적으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저의 모든 재산 심지어 도윤도 모르는 남편의 유산인 빌딩과 해외 펀드까지 포함하여에 대한 조건부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결하고 엄중했습니다. 도윤이 결혼을 강행하고 수연 및 명혜 씨와 결탁하여 저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모든 재산 상속 권한을 박탈하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결정은 제가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법적 방어책을 마련한 후 저는 공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멸시하고 재산을 노린 수연과 명희 씨의 밑바닥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설 탐정에게 이들의 배경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연과 명희 씨가 상견례에서 자랑하던 그럴싸한 집안 배경과 경제력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한지, 특히 사돈 명희 씨의 사업체와 복잡한 채무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짜 행복의 가면을 쓰고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에 찬 노모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심장은 복수심으로 단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멸시하고 배신한 그들에게 이제 곧 천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저는 속으로 움츠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사설 탐정에게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맡긴 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전쟁터였고 저의 머릿속은 온통 수연과 명혜 씨를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이 오만하게 자랑했던 그들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혜 씨는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류층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이름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현정 씨, 명희 씨 소유의 부동산 일부는 이미 금융권의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랑하던 상가 건물의 경우 곧 만기가 도래하는 거액의 대출금이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탐정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벼랑 끝을 넘어 지옥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사채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명희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녹취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유동성 위기를 넘어 삶 자체가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천벌받을 인간들, 남의 피를 빨아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려 했구나. 수연이 상견례에서 저에게 했던 멸시, 명희 씨가 전화로 재산을 요구했던 오만함이 모두 저의 재산을 탐하기 위한 위장술이었음을 알게 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명분 좋은 사랑이 아니라 파산 직전에 놓인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는 절박한 투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저의 복수심은 더욱 정당화되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수연이 평소 아들 도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중 재산을 언급한 내용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희 씨의 절박한 경제 상황과 수연의 재산 탐욕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진 비공개 빌딩과 땅은 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작은 아파트 하나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파트마저 신탁으로 묶어두었으니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완벽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사필기정, 곧 하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겉으로 도윤과 명희 씨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침묵하며 그들이 방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처 입은 채 물러났다고 착각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은 제가 준 재산 처분 각서 사본에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이내 수연과 명희 씨에게 설득당해 결국 늙은 엄마는 져줄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사설 탐정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복수의 설계도에 방점을 찍을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연이 도윤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기록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쇄된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수연의 탐욕과 명희 씨의 절박함이 피와 땀처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것은 명희 씨가 고금리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한 직후 수연이 도윤에게 보낸 긴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지금 사채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오빠가 엄마한테 명예 당장 넘기라고 안 하면 이 결혼 의미 없어. 오빠네 집이 전세 아니라 자가인 거나 이미 알고 있어. 오빠 엄마한테 더 강하게 말해야 해. 솔직히 나 오빠 능력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오빠 배경 이용해서 우리 엄마 사업 자금 숨통 트이게 하려는 거잖아. 설마 결혼 엎어지면 안 되잖아. 오빠, 우리 미래 걸렸어. 그 집만 받으면 우리 엄마 숨통 트인다고. 오빠도 나중에 사장님 소리 듣고 싶다며. 협조 좀 해. 저는 이 메시지를 읽는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솔직히 나 오빠 능력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라는 문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멸시, 저의 재산이 우리 엄마 숨통을 트게 해줄 구명줄이라는 노골적인 표현, 그리고 도윤에게 결혼을 미끼로 강하게 압박하는 수연의 악랄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재산을 발설하고 욕심에 동조한 것은 이미 짐작했지만 이렇게 활자로 확인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법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는 수연과 명희 씨가 결혼을 미끼로 기망하여 저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혼인빙자 사기 미수의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아들에게조차 피할 수 없는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심판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복수의 시계는 이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파국을 선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탐욕으로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대하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도윤과 명희 씨는 제가 준 재산 처분 각서를 보고 절망했다가 이내 안도하며 방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유산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제 그 작은 아파트 한 채만 어떻게든 쟁취하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들의 탐욕을 절정으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추락의 고통이 더 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도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내 결혼을 막을 힘이 없구나. 내 뜻대로 하려무나. 다만 엄마가 널 키우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수연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결혼식 일주일 전 양가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의 마지막 성의를 보여주마.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제 손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자책감이 밀려들어 심장을 쥐어뜯는 듯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저의 모든 것이었지만 정작 그의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동안 도윤은 정이 아닌 돈에 대한 결핍을 키웠구나. 내가 그 가난의 그림자를 지워주려고 버둥거리는 동안 내 아들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괴물이 되었구나.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아들의 모습, 오직 성공만이 답이라고 부르짖던 도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부재가 낳은 비극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이 저의 서툰 모성에 있는 것은 아닌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후회일 뿐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욕심을 심판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도윤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내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줄게. 가식적인 아들의 문자를 보며 저는 실수했습니다. 호강이 아니라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그리고 사설 탐정팀과 함께 마지막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토요일 저녁 저는 고급 호텔의 연회실을 예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축하 연회였지만 실제로는 심판의 법정이 될 장소였습니다. 연회 초대장은 명희 씨의 친척들,
수연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도윤의 가까운 지인들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탐정팀은 명혜 씨의 채무가 가장 심각한 순간이 되도록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명혜 씨는 이 자리에서 저의 마지막 성의를 확보하여 급한 사채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저의 얼굴을 점검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심판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꾸민 이 연극의 최종 장막은 완벽한 파멸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토요일 저녁, 저는 약속했던 대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실에서 결혼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실은 명혜 씨의 사업 파트너, 수연의 직장 상사, 그리고 도윤의 지인들까지 100명이 넘는 하객으로 북적였죠. 모두들 이 성대한 자리가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화해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과 수연, 명희 씨는 연회실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코앞에 둔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명혜 씨는 제가 보낸 마지막 성이라는 문구에 완전히 방심했고 오늘 저에게서 아파트 명의를 받아 사채를 급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잔뜩 들떠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객들을 모두 맞이할 때까지 무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고급스러운 재질과 단아함으로 저의 품위를 지켜주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자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먼 길 와주신 귀한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도윤과 수연을 그리고 명희 씨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현정이 오랜 세월 피땀 흘려 키운 아들 도윤이가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제가 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명희 씨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수연 역시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파트 명의 서류를 꺼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파트 등기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윤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명희 씨와 수연 씨가 그토록 탐내셨던 그 아파트에 관한 서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집을 도윤이에게 주는 대신 익명 신탁으로 전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명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수연은 어머님 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제가 생전에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구도 이 집을 팔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집은 저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생존권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더 끔찍한 것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은 수연이 도윤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오빠네 집이 전세 아니라 자가인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엄마 사업 자금 지금 당장 급해. 오빠 우리 미래 걸렸어. 그 집만 받으면 우리 엄마 숨통 트인다고. 메시지의 활자가 연회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분노와 비난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명희 씨는 제게 달려들려 했고 수연은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리는 척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는 수연 씨와 명희 씨가 결혼을 미끼로 저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명백한 기망 행위를 입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결혼에 대한 모든 지원을 철회하고 도윤과의 법적 절연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애실 뒤쪽 문이 열리고 사설 탐정팀이 명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명희 씨에게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 씨, 지금 당장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고금리 사채 만기가 오늘부로 도래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명희 씨의 상가 건물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당장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희 씨의 절규와 수연의 울음소리가 뒤섞이며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탐욕으로 쌓은 모래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천벌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명희 씨는 사설 탐정팀에게 사실상 연행되다시피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과 수많은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의 상류층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연은 명희 씨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녀의 직장 상사들과 친지들은 이미 수연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메시지 원본으로 공개되었으니 그들 역시 수연을 손절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연회실 중앙에는 저, 도윤, 그리고 수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적이 감돌았고 텅 빈 연회실의 조명만이 비참한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오빠랑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희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사채업자들이 몰려오는데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장기 내다 판다고 협박해서 저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사채업자들의 협박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진 안 했을 거예요. 어머님, 그들이 저희 집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심지어는 제 퇴근길에 나타나 딸을 대신 팔아라고까지 했어요. 그 협박에 시달리다 보니 그 아파트가 정말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수연의 사과 속에는 비참한 현실과 함께 제가 복수의 설계도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체의 그림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여전히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파멸 직전의 집안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저는 수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의 사업 실패와 사채는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너희의 탐욕은 그 절박함을 이용해 나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너희의 탐욕이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간 거야.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제가 수연에게 등을 돌리자 드디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마 그깟 아파트 하나 때문에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줄 재산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이 결혼에 목을 맸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기 싫었는데. 도윤의 절규 속에는 후회 대신 자신의 야심이 좌절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겨진 재산,
빌딩과 땅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 아파트 하나였다는 착각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더 큰 천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을 부끄러워하며 나를 팔아넘겼을 때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내가 그토록 탐내던 그 아파트 한 채마저도 너는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도윤에 대한 상속 포기 및 재산 처분 각서 원본을 확인한 후 저는 홀가분하게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규했고 수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연회실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이 났고 명희 씨는 사채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저는 그들에게 뼈저린 후회와 천벌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선 후 저는 곧바로 그 아파트, 도윤과 제가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윤에게 그 집 명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천벌을 내렸지만 당분간 그 비극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미리 마련해둔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서울 핵심 상권 빌딩의 관리실 옆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거처는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최고급 호텔의 레지던스처럼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사회 고위 계층이나 부유층만이 이용 가능한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최고급 마감재로 깨끗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으며 아침마다 셰프가 준비한 건강한 조식이 서비스되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정경과 밤에는 한강 다리의 화려한 조명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을 악착같이 살면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부와 평온함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은 결혼을 미뤘고 명희 씨는 사채와 금융권 대출을 막지 못해 결국 파멸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렀다는 정의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저의 가난한 과거, 그리고 제가 그에게 주지 못했던 정이 낳은 비극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저의 서툰 삶의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겼고 저는 저에게 남겨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는 무료 밥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경험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밥차를 통해 사회계층이 어려운 노인들과 고아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맛있어요. 어느 노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이 이제는 저를 위한 탐욕이 아닌 타인을 위한 온기로 쓰인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저를 배신한 아들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현실에 저는 깊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엄마와 생계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현정은 사라지고
타인을 돕는 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끔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진 창가에서 따뜻한 조식을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에게 온기를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정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현정 씨가 연회장을 떠난 지 꼬박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도윤에게서 셀 수 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연락처를 차단당하고 나서야 절망을 느꼈는지 결국 긴 편지 한 통을 저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남겼습니다. 저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도윤이 쓴 편지는 그의 필체처럼 불안하고 흔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가 지난날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께 이 편지를 어머니께서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읽어주시지 않는 것이 저에 대한 가장 큰 벌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연회장에서 어머니께서 저를 떠나셨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연과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수연은 저는 수연을 원망하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명희 씨는 사채 문제로 모든 것을 잃었고 수연은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의 탐욕이 그들을 그리고 저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고 괴로운 것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저는 연회장에서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제가 평생 외면했던 어머니의 헌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가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땀 흘리시던 어머니의 고생이 저에게는 결핍이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는 수연의 가족에게 엄마 집은 자가라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저의 야심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동안 어머니께서 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저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이 만든 결과물만을 사랑했던 비열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재산 처분 각서는 저에게 가장 뼈아픈 천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멸감 속에 살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노후를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주지 못한 돈 때문에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괴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혼도, 앞날의 야심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절연을 선언한 그 이유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드린다고 했던 그 헛된 약속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돈이 아닌 정직한 땀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이 사는 삶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셨다면 부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어머니의 따뜻한 뒷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못난 아들이. 도윤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마침내 깨달았다는 안도감과
30년의 세월을 돌아온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당장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장 소중한 곳에 간직했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봉사하는 무료 밥차의 다음 주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부를 타인을 위해 쓸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